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41쪽에 탕평에 대한 얘기, 조선시대 후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탕평이란 무언가부터 보겠습니다. 541쪽에 사이드에 원래 탕평이란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탕평의 의미가 뭔가? 탕평이란 서경에 나온 왕도 탕탕, 왕도 평평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줄임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이런 내용은 나오지는 않는 거고요. 좌측에 탕평면의 본질 보세요. 2번 양가로 2번. 탕평이란 임금의 정치가 한쪽을 편들지 않고 사심이었으며 당을 이루지도 않는 상태에서 정치적 균형 관계를 제정하여 왕권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인사를 쉽게 해서 골고루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사 등용은 고루 사용한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우리 이제 조선시대 공부를 좀 해왔잖아요. 붕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동서남북 노소가 있었잖아요. 골고루 인사를 써서, 예. 인사를 평등하게 공히 쓰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탕평이라는 뜻입니다. 탕평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왕은 숙종입니다. 네. 숙종 때 처음 사용했다. 이 용어를. 네. 탕평책을 처음 사용했다. 탕평책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종조 시기에 탕평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죠. 네. 이걸 또 완론탕평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완론탕평책이다. 여기는 준론탕평책이다 이런 소리죠. 준론탕평책이다. 이 부드러울 완자입니다. 부드러울 완자. 한자 하나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부드러울 완자. 여긴 근엄할 준자예요. 영조는 완론탕평책이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특히 노론. 노론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되거든요. 벽파와 시파로 이렇게. 주로 벽파를 등용하고 시파를 쓰지 않죠. 벽파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자기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쓰는 걸 우리는 벽파라 부르고요. 시파는 이제 자기 아들이 죽었죠. 이제 사도세자를 추존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들 갖다가 시파, 시파로 부르된 이유는 이제 벽파 애들이 이렇게 시파를 갖다가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예요. 시파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약간 지조가 없는 아이들, 지조가 없는 사람들, 뭐 이런 뜻으로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벽파, 시파. 정조는 우리 알다시피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사도세자의 아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조는 어떻게 할까요? 노론을 쓰긴 써요. 그런데 누구를 쓸까요? 노론에 시파를 등용한다 보시면 돼요. 물론 벽파 일부도 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소론 일부를 써요. 소론 일부도 등용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경기 남인들을 많이 쓰죠. 경기 남인들을 주로 많이 쓰게 되겠죠. 여러분 아시는 게 누구죠 이제?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정조식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 됐죠? 숙종에 관련된 부분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542쪽 보시면 이제 영조에 관련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좀 넘기시면 정조까지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영종조는 그죠? 영조와 정조는 필수적으로 그죠? 필수적으로 한 문항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뭐 되게 심도 있게 다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영조의 탕평책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자, 첫 번째 탕평 교섭 한번 봐주세요.
이용조는 즉위 직후 당정의 폐단을 비판하고 탕평의 필요성을 강조한 탕평교서를 반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용조 때 이제 대표적인 이인자난이 발생합니다. 예, 이인자의 난이 발생한다. 이인자는 소론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예. 앞에 이제 경종의 사망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가 봤을 때, 이인자가 봤을 때. 그리고 연인군이 이복 동생이죠. 연인군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경종의 죽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느냐. 혹시 약을 먹고 한약을 먹고 난 다음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주지 않았느냐. 꽃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꽃감을 주지 않았느냐. 그 원인 때문에 죽지 않았냐 우리 왕이. 소론 전체가 들고 일어났어요. 영조 초기에 이인자난이 발생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자난의 특징을 한번 봐보시면 정통성을 부정한다. 그죠? 소론과 남인 일부 강경파가 경종의 죽음에 영조와 노론이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서울 향해서 올라오는 것들은 이인자난들이 서울에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안성과 죽산 전투에 패배했다. 원래 경기도 안성이죠. 경기도 안성 지역에서 민간군 합동군에 의해서 이인자난은 제압당했다. 지나면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용조 시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죠. 어느 시대든 간에 이런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정권이 흔들린단 말이야. 되게 힘든 시기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탕평비 한번 봐주실까요? 성균관 입구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읽어볼게요. 원만에 편백되지 않으면 곧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편백이 원만하지 않으면 바로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예, 글씨 해독입니다. 이게 사료로 나올 거니까 꼭 봐달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밑에 영조의 탕평교서도 한번 여러분이 꼭 읽어봐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543쪽 탕평파의 전국주도 완론탕평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용조는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두를 완자를 쓴다. 부두를 완자. 볼게요. 붕당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어느 당파든 간에 과계간 인물을 배제하고 온건한 인물임을 주고 있습니다. 온건한 인물을 등용하여 정쟁과 옥사를 막고 붕당 간의 타협을 통한 전국 안정을 도모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볼게요. 붕당의 기반이 약화되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붕당의 기반이 약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조의 정책들을 한 번씩 보자는 뜻입니다. 첫 번째, 살림의 전제를 부정했다. 입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살림의 전제를 부정했다. 지금 시골에 있으신 분들이 아직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에 진출한 세력이 아니고요. 제야 세력들하고 요즘 말로 하면 제야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림을 부정하죠. 예전에는 살림들의 여론을 되게 중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부정하겠다는 뜻이죠. 이용조 정책이에요. 두 번째, 서원을 정리했다. 네, 되게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서원 정리. 왜냐면 이 숙종 때 서원의 숫자가 되게 증가하거든요. 서원의 숫자가 되게 증가했어요. 서원의 숫자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붕당도 격화된다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원을 정리했다. 그래서 서원 정리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흥선대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흥선대원도 서원 정리를 대폭했지만 숙종도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그리고 이조 전랑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별표.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 많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자, 이조 전랑의 자신의 후임자를 청구하는 자대권, 자청권이라고 하죠. 자대권을 후임자를 청구하는 걸 안 주겠다는 거죠. 3사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통청권, 다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지 않겠다죠. 언론 3사의 추천권을 얘들이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문관, 영조는 이와 함께 영조는 예문관 한림들의 자신의 후임을 자천하는 한림해천법이라고 합니다. 한림해천법. 이건 조금 심합니다. 조금 심하거든요. 한림해천법도 폐지하였다. 이게 뭐냐면 사관이에요. 사관. 사관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역사를 기록하는 제1단계에 해당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관들이거든요. 이걸 한림해천권이라는 이것도 주지 않겠다. 원래 대부분 다 이조 전랑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주지 않겠다. 그러나 이조 전랑의 자제권은 곧 부활하여 정조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 영조 때 없어졌던 것들이 다시 정조 때 부활했다가 다시 정조 후기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 다음에 영조의 개혁정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정치. 첫 번째, 균역법. 너무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정조의 균역법. 영조의 균역법. 이건 우리 아까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건 별표 5개짜리예요. 별표가 5개짜리를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할까? 조영조의 조세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조건 외우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패턴, 흐름, 순서 외우시면 이걸 봐야 된다고. 군역과 요역이 있다고. 우리는 보법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존재했죠.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그 가족들이 그 아이들의 국방비를 보조해야 된다 해서 보인 또는 봉족 제도로 하죠.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군포를 냈단 말이에요. 군포를. 요즘처럼 국방비를 별도로 냈다는 뜻이지. 우리 현재 21세기에는 국방비를 별도로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총 예산 중에 국방비가 1%, 2%, 5% 이렇게 점점 올라가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요즘에는 국방비라는 걸 별도로 내지는 않습니다. 군포를 냈다는 거, 그 당시에는. 군포를 보통 2필씩을 냈다는 거예요. 군포라는 것은 국방비로 쓰겠다는 용도가 되는 거고, 포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옷감이 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건 우리가 현재 물도 들였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했고, 뭐 브랜드도 붙였고, 이렇게 해서 옷을 우리가 입죠, 지금에는. 예전에는 원래 이제 원단이 있는데, 이걸 2필씩 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국방비 비용이 2필치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용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필로 줄여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균역법이라고 불러요. 균역법이라고 불러요. 또는 포가 2필, 3필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감포론이라고 해요. 같은 말로. 감포, 포를 줄여줬다 해서 감포론이라고도 합니다. 감포론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5개짜리.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잡으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균역법 시행. 줄어든 재원을 보충하기 지주에게 토지 한계를 등 이주 결작을 걷기도 했다. 균역법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게. 보완책이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일전에 한번 했던 건 이거 복습이라고 생각하세요. 결작. 그 다음에 선무군감포. 그 다음 세 번째, 잡세인 거 아시죠? 결작. 지주들에게 토지 한 개를 이주식을 더 거뒀고, 뭐 양반이 아닌데 양반 행세한 애들이 있어요. 그 약점들이 노출된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세, 염세, 선박세 요걸 더 거둬서 보완하게 되었다. 기본 중에 기본.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 나오는 부분. 절대 틀리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다. 그 다음에 군영정비, 수성유놈을 반포하여 훈련도감, 금이영, 어영정 3군문이 도성을 나눌 방해체제를 마련했다. 또한 임금의 친위군인 금군을 정비하여 용호영으로 개칭하기도 했다. 수성유놈이란 우리 서울은 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성, 즉 성을 지킬 숫자니까 지키겠다. 유놈은 왕이 직접 반포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우리 임진왜란 시기의 선조 때 왕이 수도인 서울을 비우고 개성으로 평양으로 의주까지 이렇게 몽진, 요즘 치면 피난가 버렸단 말이에요. 서울 시민이 되게 많이 희생을 따랐다. 그 다음에 경복궁 불타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왕에 대한 약간의 전쟁이 일어서 불신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성을 지키겠노라 이렇게 공포했죠. 대신에 조건이 있죠. 서울 시민들이 군대를 많이 지원해주고 국방비도 많이 내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 준엄에 관련된. 악형 폐지, 압수령, 자자형, 낙형, 가혹한 형벌들을 가한 것을 폐지해야 된다. 속대전 편찬. 경국대전이 만들어진 지가 성종 때니까 한 200년이 다 됐단 말이에요. 150년에서 200년 동안 법전이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새로운 범죄가 많이 만들어졌을 거거든. 근데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그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법에서 얘기하는 제형 법정주의예요. 형법전에 제목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졌다. 속편입니다. 속대전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경국대전의 속편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경국대전은 속편이다. 그래서 속대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해 가셨죠? 대전 그대로 오시면 되고 속편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속자 들어간 책들이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거 전부 다 영조거예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자 나온 책은 거의 다 영조거를 물어본다 보시면 돼요. 외우기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사도세자가 영조에서 죽음을 당했죠. 뒤지 안에서, 그죠? 쌀 뒤지 안에서. 죽고 난 이후에 영조의 행동을 보면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꿈속에서도 아들이 나타나고 가끔 나타나서 되게 슬퍼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울고 막 이렇다고요. 징징대지 말아야지. 속보이잖아요, 임금이. 속보인 임금. 이렇게 오시면 속보인 임금 이렇게 오시면 죽이질 말지 왜 속보인 짓을 합니까? 속보인 임금입니다. 이렇게 영조입니다. 이렇게 오시면 속자 나오면 일단 영조 딱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고가 부활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조선 전기에 신문고가 이렇게 나타났죠. 태종 때.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실패 이유는 다 설명드렸죠. 궁궐 내에 있었다는 거. 부민고소금지법. 부민고소금지법. 하급자가 상급자를 고발 못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절차. 그래서 실패했어요. 근데 다시 영조 때 부활했다. 순서 흐름 잡으시면 돼. 되게. 자, 억울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상언과 격정을 통해서도 신문고 부활뿐만이 아니라 상언과 격정을 통해서 언로를 트는 거죠. 요즘 말로 언로를 오픈시켰다 보시면 돼요. 말의 길을 오픈시켜요. 누구에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영조하고 특히 정조 때 이게 부활된다고 보거든요. 영조 정조 때. 왕이 이제 밖에 행차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밖으로 행차했을 경우에 많은 행인들이 왕을 보기 위해서, 그죠? 왕을 보기 위해서 모일 거거든. 이것도 우리는 관광이라고 불러요. 관광. 관광, 볼관자, 빛관자. 빛은 보통, 왕을 지칭한다 보시면 돼요. 뒤에, 광이 나왔다 그러면 왕을 지칭한다는 거. 왕을 보는 것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이거 잘못 쓰고 있죠? 왕을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여행을 의미하고 있죠. 이거 뭔가 잘못됐죠. 그죠? 잘못 사용된 언어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과 여행을 막 혼돈해서 같이 쓴다는 것들이죠. 뭐 최소한도 여러분들 이 정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밖에 나갔을 때 관광버스를 탔을 경우에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거 잘못된 건데? 관광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제 상언, 왕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때 이제 관리들이 따라 붙는 거죠.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서 올라오셨습니까? 저는 부산에서 왔는데, 저는 마산, 저는 대전에서 왔는데요. 저는 강주에서 왔는데요. 억울한 일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게 상언입니다. 윗사람에게 얘기한다. 격쟁. 내 기회가 놓쳐서 지나가 버렸어. 이때 북이나 깽가리, 진 같은 걸 꽝꽝 치는 거야, 소란스럽게. 그러면 또 관리가 와가지고,
무슨 일이야? 또 살펴보는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왕이 이제 지방간에게 이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의사들이 파견된다 보시면 돼요. 의사가 파견된다. 모르게 가는 것은 암행의사.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그냥 의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사회 질서 정비, 양인의 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노비 정모법을 빗줄 긋고 별표합니다. 노비 정모법, 노비 정모법. 보통 우리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게 일천직천이었죠. 일천직천. 그 다음에 천자수모법. 요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건 고려 때부터 쭉 이렇게 조선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조 때 노비 정모법이 처음 이제 등장하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일천직전. 양부나 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나 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노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에도 노비가 있으면 그 자식은 당연히 노비가 된다. 일천직천. 천자수모법. 천한 자식에 대한 주인에 걸리는 겁니다. 자, A란 노와 B란 B. 남자를 노, 여자를 B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김씨 아저씨가 주인이고 여기는 이씨 아저씨가 주인이라 쳐봐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눈이 맞아서 자식이 태어났다 쳐봐. 이 자식의 소유가 누가 되냐는 얘기죠. 수 뭐니까 뭐예요? 엄마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씨 아저씨가 주인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게 천자수모법. 노비정모법 쭉 꼽아내보자. 노비정모법. 자, 볼게요. 노의 남자와 그죠? 양인의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났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모니 뭐죠? 엄마의 신분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엄마의 신분은 뭐예요? 이 아이는 양인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신분은 양인. 읽을까요? 지금 현재 임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양반이 되고 싶어서 신분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공명첩 기억하세요? 공명첩 같은 이런 제도들이 등장한다고. 이런 기타 제도 때문에 양반의 숫자는 증가됐고 양의 숫자는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양의 숫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시면 돼요. 양의 숫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들이 등장한다. 됐죠? 충분히 가시겠죠? 그 다음에 노비공간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노비공간법을 시험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노비공간법. 자, 가볼까요? 노비공간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노비가 있죠. 그죠? 궁궐에서 일하는 애들이거든요. 얘들이 이제 에거노비가 되는 수가 있어요. 에거노비로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들은 결과적으로 뭐 하나요? 국가에다 신공을 바쳐야 한다고요. 즉 몸값이죠. 자신의 몸값을. 근데 몸값이 가면 갈수록 증가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 에거노비들 입장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에거노비라는 게 궁궐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일정량의 몸값을 신공이라고 하죠. 바치면 내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과하게 받게 되면 내가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감해달라고 노비들의 신공이죠. 신공을 감해달라고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리들이 이제 이걸 보고 되게 못마땅한 거지. 제 자식들이 몸을 자유롭게 해줬더니 몸값을 못 바치겠다고
시위를 한다고 광화문 앞에서 왕에게 보고하죠. 영조한테. 신하들이 제 자식들 다 죽여버릴까 얘기한단 말이야. 영조 뭐라고 했어? 이놈의 새끼 그러겠지. 어디 감히 네가 사람을 죽이고 저 몸값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저 노비들도 나의 백성이고 당신도 나의 백성인데 죽이고 살리는 건 나의 권한이지 네 권한이 아니란 말이야. 한 번쯤 가가지고 전애들 요구사항이 뭔지를 들어나 봤냐는 얘기한다. 아니 안 들어봤는데. 당장에서 들어보고 오라 얘기한다. 이 부분 해결해 준다고요. 노비 공간법. 누가? 영조가. 어때요? 되게 이민 정치를 하고 있죠. 제일 우리 계급사에서 최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비들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 또 영조가 또 되게 많은 좋은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주령과 사치를 규제했다. 금주령 몇 줄을 보시고요. 청계천 준설을 한번 볼까요? 청계천 준설. 이건 지문 정도랑 예전에 단독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이건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한번 나왔죠. MB가 대통령인 시기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MB가 서울시장 재임 시기에, 그죠? 서울시장 재임 시기에 청계천을 갖다 이렇게 오늘날의 청계천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예전에 그 청계천이 쭉 흐르는 곳에서 복개 뚜껑을 덮어가지고 밑에 하천이 흐르는데 이게 냄새가 되게 안 좋아요. 수질 관리가 안 된다고. 이걸 전부 다 뜯어냈다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노점상들. 전부 다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되게 그때 사회 문제 되게 시끄러웠죠. 왜냐면,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장소를 옮긴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걸 전부 다 서울시에서 이걸 강제로 뜯어 고쳤단 말이에요. 고쳐놓고 지금은 오늘날 서울시를 이렇게 서울시에 청계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신에 이거 매일 운영하는 비용은 되게 많이 들어가요. 한강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순환되는 게 아니라 강제 펌프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돈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서울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청계천 볼게요. 자, 청계천에 여기에 이제 토사가 쌓인다고 이렇게. 토사가 쌓이게 되면 이게 조그만 비가 오더라도 이게 범람한다 이렇게. 물이 범람한다고. 근데 이 지역에 주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여기도 살고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일종의 판자촌 같은 것들 되게 이제 허름한 집을 지고 산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영세민들을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조선 후기에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가 되게 발전을 하죠. 상업적으로 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서울에 와서 장사를 해서 돈 벌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특히 하삼도민들, 충청, 경상, 전라민들 상당수가 서울을 향해서 올라와요. 근데 말은 들어서 알았지만 실제로 와서 살아보니 본인들이 먹고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도 지금 지방에서 공부를 통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친구도 있을 텐데 서울을 가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 꽤 많죠. 지금 현재 실정에 보면. 왜냐면 비용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들죠. 노량진에 왔을 때 비용이 뭐 한 달에 기본 200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난 아니죠. 뭐 밥 먹고 교통하고 뭐 학원비 내고 책 사고 뭐 하냐. 한 달에 200이면 이게 1년을 계산해 본다면 2,400만 원 들어간다. 한 가정에 2,400만 원이 그냥 학비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모님들 부담이 되는 거고 또 학생 입장에서 엄마 아빠한테 부담 되고 되게 싫죠.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충분히 노량진을 오지 않고도 이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수업을 알차게 진행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꼭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살았단 말이에요, 많이. 근데 이게 범람할 때마다 이 주민들이 피해, 되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서울 청계천 준설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이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야.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경비를 제공해 주는 거죠. 쉽게 요즘 말 치면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 줬다고 해야 되죠. 그리고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와 그 다음에 일거리가 생기면서 돈이 회전할 수 있는 것들.
일종의 현대판 뉴딜 정책이다. 뉴딜 정책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정부가. 네, 정부가 고용을 창출하겠다. 요즘에 이제 일반화돼가 있죠. 우리 코로나 전국에 되게 이제 어려운 시기가 왔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되게 많죠. 고용을 되게 창출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일자리를 되게 잃은 사람이 되게 많아졌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 영세업자들 되게 힘들어졌죠. 주변에 우리 느낄 수 있는 현상들이죠.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전국 해결된다면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일자리 창출이겠죠. 네, 고용 창출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적인 부분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자, 청계천 준설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 이영조는 준천사를 설치하는, 준천사도 밑줄고, 청계천의 바닥에 모래를 파내고 청계천의 유로를 병결하는 등 대대적인 준설 공사를 시행했다. 청계천 준설을 담당하는 관청을 얘기하죠. 준천사. 기록가. 국왕이나 왕비 대비의 나이가 60 또는 70이 됐을 때 이를 경축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 나이 드신 분들, 60 넘으신 분 하나서 보는 시험을 기록가라고 합니다. 편찬사업, 동국문헌비고, 동국의 동그라미. 우리나라의 제도를 총망라한 백과사전입니다. 가끔 우리 중국 문헌을 수입했다 이런 그건 아니고요. 동국문헌, 홍봉환이라는 사람이 사도세자 장인들 계시죠? 홍봉환이 집필했습니다. 속오레이, 속대전, 속병장대전, 속에 다, 동그라미 칩니다. 속편입니다. 중수모원록, 법의학서로 관리 행정지침서입니다. CSI다 봐야 되겠죠? CSI다. 그 다음에 해동지도, 그 다음에 여지도서, 그 다음에 동국여지도 등이 있다 정도. 그 다음에 영조의 탕평책의 한계, 왕권에 관한 정쟁을 억제할 목적이죠. 왕의 힘을 통해서. 붕당 세력의 불균형, 노론 중심의 정국이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노론 중심이었다. 노론에서도 벽파, 시파, 벽파 중심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인자난이 아까 발생됐다고 말씀드렸죠. 선대 경종의 죽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소론 세력들이 난을 일으켰다. 그 이인자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나주 개서 사건도 밑줄 긋고요. 이인자도 밑줄 긋시고요. 나주에 이제 개서, 대자보 같은 게 붙어요. 나주 지역에 개서가 붙었다. 대자보가 붙었다. 즉, 영조 정권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도수자의 죽음. 가장 안타깝죠, 우리가. 이걸 이모하변이라고 부릅니다. 이모하변. 이모하변을 계기로 사도제에 대한 원정적인 소론이 거의 축출되고 말았다. 이게 붕당이 일당 전제화가 되면 이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국이 이제 독재로 갈 가능성이 커졌겠죠. 시파와 벽파로 분열되었다. 벽파, 그 다음에 시파 설명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영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봤고요. 이어서 정조에 대한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조 보겠습니다. 자, 강력한 탕평책, 준농 탕평책이다. 그죠? 준농 탕평책이다. 제가 암기도 이렇게 가끔씩 해드립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동창 중에 이영환이가 있고요. 중학교 동창 중에 정준이가 있습니다. 이영환이 정준이 우리 초등학교 동창. 영조 완논, 정조 준논 탕평책. 좀 꼬리 잡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왕권 강화책 한번 보세요. 인재등용 보겠습니다. 인재등용. 그 다음에 규장각 설치. 규장각 잡아야 되겠죠? 규장각.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뒤집어준 강력한 정치기구였다. 역대 왕의 글과 책을 수집 보관하였다.
또 도서관 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 과거시험의 주관과 문신교육 임무까지 맡겨 규장각이다. 앞에 유사한 기구들이 있었죠. 우리 세종대왕 때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송정주도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야 되는데. 세종대왕 때 집현전, 성종 때 홍문관. 전부 다 유사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초계문신제 별표 하나 할까요? 네, 초계문신제 별표. 초계문신제. 스스로 초월적 군주이죠. 초월적 군주. 군림하면서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진인물이나 중하급 관리관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하는 재교육 임시로 보고요. 네. 초계 문신제. 40 미만의 나이가 좀 제한이 있습니다. 네. 40세 미만의 젊은 소장파들이죠. 이 사람을 재교육시킨다 보시면 돼요. 누가? 왕이 직접 교육을 했었다는 뜻이에요. 뭐죠 이게 그러면? 다르게 보면 자기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정치란 게 자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자기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뭐죠? 왕권 강화책이라고 봐야 되겠지. 예. 여기에 이제 정조 시기에 이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이제 여러분 정약용 같은 인물들이 여기 출신들이에요. 정약용 같은 사람이 등용된 이유가 초계 문신제를 통해서 되게 이 사람들이 부각된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경기 남인들이 되게 이 시기에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수원 하성건설, 자기 아버지 사도제자 등을 묘를 옮겼습니다. 현능원이라고 하죠. 현능원. 수원 하성은 우리가 시험에서 빼낼 수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정조하면 빼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원 하성이죠. 뭐 신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신도시를 개발하는 목적. 또 자기 어머니 모우죠.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생일 선물. 어때 이거? 여러분 나중에 공무원시험 합격을 한 다음에 엄마에게 궁궐은 하나 장만하지 못하더라도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장만하는 것 같아요. 선물로. 괜찮을 것 같죠? 물론 좀 선물이 너무 크긴 하죠. 예. 어찌됐든 간에 뭐 이런 그에 대한 꿈들이 수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하성 행차 시에 백성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로를 튼다. 언로를 튼다. 그죠? 상언과 격쟁의 방법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상언과 격쟁이 나옵니다. 영조도 하였지만 이 정조도 상언과 격쟁에 되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다. 엄청난 양이 늘어났겠죠. 그 다음에 수원에 유수부가 설치되었다.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 국왕의 친인 장영령의 이행을 주둔시켰다. 조선은 수원 유수부가 설치되면서 사유수부가 체제를 갖추었다. 좌측에 사유수부 보세요. 고려와 조선시대 옛 도읍지나 군사적인 요충지에 설치되었다. 행정기관 조선 초기 옛 도읍지인 개성의 밑줄. 후기에 수도 외곽 방어를 위해서 강화도, 항상 전쟁나면 왕이 몽진하죠. 피난. 강주는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수원, 하성, 이 네 군데를 사유수라고 합니다. 사유수는 왕에게 직보합니다. 직접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직접 명령합니다. 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왕에게 신임받는 자들이 주로 임명된 대표적인 자리가 유수. 그 다음에 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됐다. 그 동양의 즉 한국적인 건축 방식과 서양의 건축 방식이 조금 접목됐습니다. 이게 포를 사격하는 포대가 있는데요. 그게 보시면 우리 것만이 완전히 된 게 아니라 서양의 방식도 약간씩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높게 평가되었다. 장용령 설치가 이제 우리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되게 많이 나오죠. 장용령. 일종의 왕의 친위부대입니다. 왜냐면 이 정조가 초기 왕이 됐을 때 되게 왕권의 위협을 많이 받았죠. 그 노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용령을 통해서 자신의 기반을 더 강화시키고 이때부터 활발한 왕권 강화책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장용령이 있어서 수원 화성뿐만 아니라 본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물며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잠을 자는데 화살이 그냥 휘익 날라서 벽에 꽂히는 경우도 발생하고 되게 생명의 위협을 많이 받았던 왕이 정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장용령이라는 군사를 모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전국에 방을 붙이죠. 무예가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내가 등용하겠다 높이 엄청나게 무술이 뛰어난 친구들이 이제 장용령에 지원하게 되죠. 천천히 이렇게 양이 늘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훗날 이제 수원 화성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엄청난 열병식을 통해서 모든 관리를 다 모아놓고 장용령 군사들이 10,000명 이상이 모여서 열병식을 하거든요. 쉽게 해서 보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한 쇼를 한다고 봐야 되죠. 열병식이라는 건 보여주기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한 거거든요. 가끔 북한의 김정은이도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가끔 TV에서 보여주잖아요. 열병식 하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야, 군사적으로. 이런 것을 보여주기 한 것들이라고 보십니다. 그 다음,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다. 향약을 직접 주관할 때 밑줄 긋고 별표하겠습니다. 되게 잘 나오죠?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지방 사림의 양을 줄이고라 했다. 원래 향약을 보통 주관했던 사람들은 제지사족들이죠. 일종 그 지역의 유생들이죠. 사림이라고 하죠. 얘들이 다 주관했다고. 초기의 전기에 얘들이 주로 이제 유향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향약을 거의 만들다시피 하고 거의 주관하다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 유향소 관리들과 제지사들의 파워가 막강해졌죠. 예를 들었을 경우 문제가 왕권이 약해지는 거예요. 왕권이 약해져요. 근데 이제 향약을 직접 수령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수령이 주관하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왕권이 강해진 역할이죠.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문물제도의 정비, 신분차별 완화, 즉 서얼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얼 밑줄 그으시고 유득공, 박제가, 이등무, 서이수 이 사람들 보통 서얼 4인방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서얼들은 문과 응시가 안 되죠. 근데 이 서얼들에게 허가가 떨어지죠. 이걸 부분허통이라고 불러요. 부분허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허통이라는 것은 왕의 허락, 왕이 허락했다는 뜻이죠. 규장각에서 근무하기죠. 규장각 검서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죠. 되게 공부 잘했던 인사들, 똑똑했던 인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득공, 발해고라는 책을 썼던 거 다 기억하실 거고, 박제가, 그 다음에 이덕무, 이런 인사들이 등용되었다. 되게 정조식의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던 인사들입니다. 신의 통공, 별표할까요? 신의 통공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서울시라고 볼까요? 오늘날에 여기 궁궐이 이렇게 있다 쳐봐요. 그리고 이렇게 사대문이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사대문들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시전 상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전 상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물건을 판매해요. 한 점포에서 1.1몰이에요. 그러니까 한 점포에서 한 가지 물건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궁궐 앞에 오늘날 종로죠. 여기는 유기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의전. 이거는 한 가지 물건이 아니라
6가지 물건을 파는 거야. 주로 얘들은 궁궐에 주로 납품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얘들은 시전 상인들 주로 서울 시민들에게 주로 판매하고 서울 시민들이 여기서 구매를 하죠. 그런데 시전 상인들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이걸 금난정권이라고 부르죠. 난전을 금하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난전들, 노점상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쯤에, 그죠? 노점상들이 와서 물건을 이렇게 팔려고 쭉 왔을 거 아니야. 시전 상인들이 와가지고, 직원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다 깽판을 놓고 다 엎어버린다고. 이런 권한을 시전 상인에 줬다는 거예요. 시전 상인들은 되게 수익이 되게 좋아요. 그럼 되게 수익 구조가 좋다는 얘기는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야. 유지하고 싶어서 어떻게? 권력층과 손을 닿게 되는 거야. 그 권력층이 누구냐면 노론들이에요. 노론들에게 정치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가? 정조가. 그렇다고 정치 자금법을 만들 수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정치 자금법이 만들어진 게 21세기 겨우 만들어졌다고. 한 3, 400년 전에 이걸 만들 수가 없었을 거 아니야. 영조도 불가능했고 정조도 불가능했단 말이야. 그 정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죠. 신해년에 통공이라고 했잖아요. 난전을 풀었다는 뜻이에요. 시전상인 주변의 난전을 완전히 풀었어요. 어디를 제외하고 여기 유기전을 제외한 난전을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누구나 다 장사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죠, 그러면? 시전상인들의 수익을 감소시키겠다는 거죠. 수익을 감소시켜서, 수익이 감소시키면, 노론들에 들어갈 정치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되게 영리한 작전을 펼쳤죠. 이걸 신해통공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공장안 폐지. 이걸 한번 설명을 했죠. 공장안에 대한 폐지. 한 번이 아니라 한 2번 한 것 같은데. 네. 공장안 폐지. 이 공장안은 출석 명부를 얘기합니다. 수공업자들의 출석 명부인데, 이걸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를 만들었습니까? 납포장 제도를 만들죠. 이게 정조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조입니다. 출석 명부 보세요. 예,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물건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야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2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납부하는 이 금액이 얼마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원 정도 됐다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10만원 정도 된다면 10만원 정도 해당하는 포만 납부하면 된다는 뜻이야. 어떻게 일이 줄어들어 있겠지. 납포장 제도가 등장했다. 그 다음에 공이 등장하더라. 선대제 숭호업이 이때 발달을 하기 시작하더라. 왜냐면 국가 기관에서는 이 수요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들은 장인들에게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고. 그리고 물건 만들어주는 게 납부한다고. 그래서 선불 주세요. 대금을. 왜? 재료도 사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납부한다고. 납부를 바로바로 못 하겠죠? 우리 창고에 보관한다고 이렇게. 이때는 도고들이 등장해서 물건 하나씩 판매해보는 거야. 시중에다가. 되게 잘 팔려. 그 결과 도고들이 발달시키면 사상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하겠죠? 부산, 서울, 개성, 평양, 의주 다 기억나야 됩니다. 부산에는 우리 동래구가 있죠. 레상. 서울에는 한강 유명하죠. 경강상인. 그 다음에 개성은 송상. 평양은 유상. 버드나 많다 해서 이게 만상 이렇게 해서 발전사입니다. 이렇게 공장안 폐지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
외울 게 아니라 전체 흐름 잡으시고 정정된 납포장 제도가 만들어졌다. 재헌절목, 재헌의 신축과 수리를 방하고 수리시설의 개인 독점을 금지하였다. 대표적인 만석거와 대유둔전. 자, 만석거 밑줄 그시고 대유둔전. 저수지 만드는 거고요. 대유둔전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수원화성을 건립할 때, 일하는 인부들에게 쌀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게 대유둔전이기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체반정운동. 이건 이제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가 되게 히트를 쳤어요. 공전에 히트를 쳤다고. 그래서 왕의 기획까지 들어서 왕도 한번 읽어봤더니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적었나 봤더니 박지원이야. 박지원 노론이거든요. 그래서 박지원이 쓴 이 열하일기를 재미는 있지만 고문체로 써달라고. 노론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 죽인 세력 때문에. 이걸 일명 문체반정운동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문체, 신문체를 쭉 따고 그냥 한자로 읽는 그대로 읽으면 될 수 있게끔 쉽게 해서 요즘처럼 뭐 주어, 동사, 목적, 영어 해석하듯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쭉 읽고 넘어갈 수 있게끔 썼다는 거 쉽게끔. 근데 다시 옛날 걸 써달라고 요구하죠. 문체 반정운동이 반영됐다. 편찬사업 및 문물정비. 중국의 고금 도서 집성. 밑줄 긋습니다. 고금 도서 집성. 수입서입니다. 수입서인데 물어보는 것은 정조시기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편찬된 교재가 섞여서 들어올 수 있다고. 편찬되지 않았죠. 수입서하고 편찬하고 다르기 때문에 고금 도서 집성의 별표랍니다. 수입서입니다. 자, 편찬된 책을 봐야 되겠죠. 대전 통편. 두 개 합쳤어. 경국하고 석대전. 그걸 통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동문희고, 예교 밑줄, 예교. 원래 예교에 관련된 책들은 보통 3년에 한 번씩 정리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정조가 보니까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명을 해서 만든 게 동문희고. 탁지, 이건 호조입니다. 호조, 재정관리하는 거죠. 네, 탁지지. 훗날 우리가 갑오개혁 때 탁지 암은 나올 거거든요. 또 동해표 준하했던 뭐 탁지부 이럴 때 탁지가 호조구나. 돈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추, 형조의 사례집니다. 추. 훗날 우리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추조 적발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형조의 간원들에 의해서 천주교인들이 적발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추조죠. 추관지. 무해도보통지, 무해에 대한 24기에 대한 해설서. 그러니까 그림과 글을 통해서 무해도보통지가 그려졌다. 아쉬운 것은 무해도보통지가 원본이 지금 이제 북한에 있어요. 그네들에 의해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됐죠. 유네스코에. 이거 함정파일 수 있어요. 무해도보통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 등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북한 애들이 했어. 홍제정서. 종조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시문과 교재 등 했다. 자율, 전칙. 재해로 구걸한 아이들의 구호 방법 규정. 자율, 불쌍할 훌자입니다. 불쌍한 훌, 얘들을 구하는 방법. 일성농, 정조가 세존 시절부터 작성한 일기로 훗날 왕이 된 이후 시정 기록으로 전한 지금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에 등록됐고요. 일성농은 왕조실록을 만드는데 가장 기초적인 1차 자료이기도 해요. 써놓으세요. 왕조실록을 편찬한 1차적 자료가 일성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성록은 정조 이후부터 왕조실록이 편찬되는 1차 자료가 되지 그 전에는 기록이 없게 되는 1차 자료에 포함될 수는 없는 거겠죠. 됐죠? 이렇게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